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이승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또 변화하는 세상만큼이나 보험도 진화를 하죠. 이 보험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과 또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법 함께 찾아가 볼게요.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신 후 아래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서 전문가 세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한 분 한 분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윤하나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이란 누군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상품 중 진짜 필요한 보장을 골라내고 각자의 삶과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찾아가며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는 보험 전문가 윤하나입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필요한 전략들만 알려주실 윤하나 전문가님이셨고요. 다음으로 박수석 전문가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은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박수석입니다. 네, 보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실 박수석 전문가님이셨고요. 마지막으로 박민서 전문가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은 쉬워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전문가 박민서입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정보들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박민서 전문가님까지 인사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로 본격적인 주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윤하나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암과 유사암의 차이 그리고 연령대별 암보험 준비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윤하나 전문가입니다. 사실 저는 20대 때 유사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 건강검진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발견해서 다행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암으로 투병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설계사로 제가 일을 하기 이전 암보험이 있었지만 유사암은 일반암처럼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암과 유사암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MC님께서는 혹시 일반암과 유사암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일단 두 가지 암이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보험사마다 이 분류 기준이 다르다고 또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사암은 일반암과 다르게 보장 금액이 훨씬 낮고 보험회사에 따라 보장 조건도 제각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이 해당되고 있으며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과 같은 경우들도 유사암에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암과 유사암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보장 금액인데요. 과거에 유사암도 어느 정도 큰 금액으로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일반암 진단금의 최대 20%까지만 보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차이로 보장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사암도 같은 암인데 왜 이렇게 보장 비율이 낮은 걸까요? 유사암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고 치료비도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암에 비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덜한 편이고 완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부담률도 덜하고 또 완치율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다라는 건데 그래도 사실 막상 진단받는 입장에서는 같은 암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똑같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유사암도 진단을 받는 순간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일시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완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 동안 여러 가지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인간의 심리적인 충격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유사암 진단비도 신경을 써서 챙겨주신다면 정신적인 회복과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완충 작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 또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작긴 하지만요. 그래도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차이점은 좀 없을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차이는 지급 방식인데요. 요즘에는 통합암 진단비라는 담보가 있어서 암 진단을 각각 부위별로 받을 경우 일회시 보장이 되는 상품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일반암 상품은 진단 시 일회 지급이 됩니다. 이때 유사암은 각기 다른 부위로 발생했을 경우 각각 일회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갑상선암에 걸렸다가 몇 년 뒤 경계성 종양이 발생했다면 두 번 각각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품에 유사암 담보에 어떠한 암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회사마다 포함하는 유사암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일반암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 암보험을 준비할 때 나이대별로 준비해야 될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 30대 젊은 층들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암이 아직까지는 젊은 층들에게는 많이 낯선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통 나이가 들어서 준비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지금이 암보험을 준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인 골든타임입니다. 그 이유는 건강 상태가 대부분 양호한 시기이다 보니 건강체로 쉽게 준비가 가능하고 보험료 대비 보장 효율이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의 암 진단금이라고 해도 20대는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한 반면에 40대 이후에 들어가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으며 심지어 특정 질환 병력이 있다면 준비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골든타임을 신경 쓰는 것 또한 젊은 층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어떤 점들을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20대, 30대 분들의 암보험 준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최근 2022년도까지 남녀 전체 평균적으로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는 질병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사암이 일반암에 비해 치료 경과가 좋고 생존율도 좋지만 막상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이 과연 유사암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또 보장 금액은 충분한지 꼭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갱신형 상품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비갱신형은 당시 건강 상태나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확정이 되고 이후 일정한 기간 내내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갱신형 보험이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 주기마다 나이와 손해율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암보험처럼 보장을 길게 가져가야 하는 상품들은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는 구조로 인해 부담감이 매우 커질 수 있어 젊을수록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사암을 포함하는 담보를 챙겨주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유사암 발병률이 젊은 층에게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갱신형을 택하는 게 또 좋다라고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대략적으로 보험료는 어느 정도에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월 소득의 5% 이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가족력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단비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부모나 형제 자매가 암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도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이 약 2~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암에 걸려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과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최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상의 진단비는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층이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40, 50대 분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암보험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다음으로는 40대에서 50대 분들의 암보험 준비 전략입니다. 이때는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조건도 까다로워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요. 혹시 MC님은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납입 기간 전에 이제 중도로 해지하게 되면은 환급금이 없다라고 정도 알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해지 환급형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월 보험료가 확실히 저렴해지는데요. 실제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의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충족해주는 상품으로 일반형 상품에 비해 해지율도 절반가량 낮습니다. 40대, 50대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보험을 끝까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장에만 충실한 무해지 환급형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체 할인령이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최근 10년 이내 큰 병이나 수술 및 입원 이력이 없고 중대한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보험사 기준으로 건강체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건강체로 인정이 된다면 보험료 자체가 더 저렴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디테일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암 진단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40대, 50대는 보험료가 한창 올라가는 나이이지만 아직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암 진단금은 내가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최소 1년치 연봉만큼은 확보해 두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40대, 5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갱신형 보험은 당장의 금액이 저렴해 보여 눈길이 갈 수 있지만 정기간 납입이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갱신형 구조로 60대 전후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에는 납입 없이 보장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암 진단금 5천만 원 기준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무해지 환급형이나 건강체 할인형을 적용해 본다면 보험료를 약 20%에서 30% 절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 수준에 맞는 암 진단금과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40, 50대 두 번째로 알아봤는데 이제 암 발병률이 사실 상대적으로 높은 60대 이상 분들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60대 이상인 분들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주변 지인 중 한두 명 정도는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도 혹시 그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60대 이상에서 급격하게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MC님께서는 혹시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절반 이상 60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발병률이 높은 건 알았지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 암보험을 준비하는 게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 암보험 준비를 하려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는 기존 병력이나 약 복용 이력이 있을 수 있어서 일반 건강체로는 준비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병자 상품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상품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기 쉬운 분들을 위해 심사 기준을 대폭 낮춘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몇 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한다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유병력자분들은 보험을 가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병력이 있어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유병자 전용 상품처럼 조금 더 문턱을 낮춘 상품들도 다양하다 보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60대 이상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암보험 한두 개쯤은 이미 예전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60대 이상인 분들 중 과거 오랫동안 갖고 계신 암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준비하기보다는 기존 보장을 전문가와 함께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단비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고려해보며 만일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크거나 보장 수준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는 다른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되어
줄어드는 시점이다 보니 월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무리하지 말고 일반암 진단비와 치료비는 최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무해지 환급형의 비갱신도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갱신형으로 구성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10년에서 20년 단위의 갱신형 구조로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이 되는 비갱신형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위에 갱신형 보험을 임시보호막처럼 덧대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핵심적인 보장은 비갱신형이 맡고 그 시기 위험률을 고려한 단기 집중 커버 역할은 갱신형이 맡아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연령별로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60대 이상 분들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월 수입 대부분이 연금이나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산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가 얼마나 적정한지 보다는 이 금액을 과연 내가 10년, 20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혹시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중도에 해지를 하지는 않을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 나는 아니겠지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권 여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까지 부탁드릴게요. 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필요해졌을 때 준비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내 보험도 점검이 필요하겠구나 한 번쯤 고려해 보신다면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리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첫 번째 보험인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암보험에 대한 정리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험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보험은 2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박수석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 담아 주셨을까요? 네, 지금 앞에서 암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어 이제 중요한 2대 질환, 뇌질환, 심장 질환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회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예전 보험 중에서는 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처럼 좀 이런 진단비들이 좀 주된 보장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처럼 이렇게 좀 범위가 넓은 좋은 특약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래도 보험 방송을 많이 듣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자님처럼 시청자분들께서도 혈관질환 진단비의 중요성을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매체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 실제로 많이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그리고 혈전용의 치료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사실 진단비는 요즘 워낙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기억은 나는데 이 수술비나 치료비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진단비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기억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수술비나 치료비는 좀 덜 신경 쓰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혈관 진단비와 가성비 좋은 수술비 그리고 혈전용해 치료비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 수술비, 혈전용해 치료비 총 3가지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이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또는 뭐 부풀어서 생기는 뭐 뇌경색, 뇌출혈, 이제 뇌동맥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협심증,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막히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자님, 혈관질환 진단비 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혈관 질환이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높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하신 대로 중요한 건 기본이고 흔히 들어보신 것처럼 실제 통계에서도 주요 질병 사망 원인 5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통계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3대 진단에 해당하는 암, 뇌혈관, 심혈관 이렇게 표시만 해두었는데요. 나이가 듦에 따라 좀 높은 발병률과 위험도로 인해서 이제 중요해진 것이 명확해졌고요. 특히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이나 심장, 뇌 관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보험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에서는 먼저 진단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진단비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진단만으로 빠르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발병 초기에는 이제 생활비라던가 치료비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어서 아주 장점입니다. 근데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는 특약의 이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면 뇌하고 심장 그림이 있는데요. 보험에서는 해당 부위에 대해서 진단비 특약을 좀 이름을 다르게 나눠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 이름에다가 진단비라는 단어만 붙이면 이제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특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점이 찍혀 있고요. 이 점들은 왼쪽에 있는 질병 목록들을 보장을 해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뇌혈관 부분은 이제 점이 다 찍혀 있어서 이제 보장이 다 되는 반면에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군데군데 비어 있는 부분이 좀 확인되세요. 당연히 이제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뇌 특약이 혹시나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고 혹시나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혈관 진단비 특약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단비는 앞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좋은 특약은 이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제가 기준을 좀 세워드리면 내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길게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보험을 중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돈도 아깝게 되고 이제 보장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그래도 기준을 잘 모르겠다,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진단비 기준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성별이나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고 나에게 맞는 적정한 보험료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단비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짓고요. 혈관보험을 가성비 있게 구성하는 방법을 이어서 듣고 싶으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술비, 치료비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진단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으로 가성비 있게 더 챙겨갈 수 있는 수술비와 치료비까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왜 수술비를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면 아까 중요 보장이었던 진단비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지만 단점 또한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진단비는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이제 보장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을 보험사에서는 뭐 저렴하거나 반복해서 보장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다른 수술비 담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고요. 뇌나 심장 관련 질병은 한 번 걸리셨던 분께서 재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술비 담보를 같이 구성을 해 놓으셔야지만 진단비가 없더라도 여러 번 수술을 받았을 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짧게 제 고객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를 적절하게 섞어서 괜찮은 제안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다른 특약은 제외하시고 이제 진단비만 구성을 해서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뇌혈관 질환에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단비는 이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뇌혈관 부위에 같은 질환이 재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보험에서 이미 진단비를 수령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진단 때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고 수술비 특약도 같이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수술비 또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크게 후회하셨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진단비만 챙겨가시다 보니까 한 번 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수술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수술비도 같이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수술비를 충분히 잘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비는 일회성으로 보장되는 진단비를 보완해야 하는 만큼 크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의 상태나 뭐 회사에 따라 구성 가능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있습니다. 네. 거의 뭐 진단비 금액만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뭐 보험료는 더 비싸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술비 특약은 진단비 특약의 절반 이하 정도의 보험료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절반 이하라고 하면 정말 저렴한데요. 심지어 이 진단비의 최초 1회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까지 하니까 확실히 가성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진단비처럼 이 수술비도 범위가 중요한가요? 네, 수술비 특약도 진단비처럼 이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성하실 때는 이제 범위가 넓은 걸 골라야 하니까 아까 보셨던 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표에 점이 모두 찍혀 있는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들어간 수술비 특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진단비처럼 수술비도 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진단비에 이어 수술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엔 건강검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중증 질환 전에 초기에 해당할 수 있는 뇌동맥류나 협심증과 같은 단계에서 조기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질환 단계에서 중증 질환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 병원에서는 선제적으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일 색전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게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수술비는 이 치료들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꼭 구성을 같이 하셔야 되는 특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진단비는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셔서 아실 텐데 수술비의 중요성까지 저희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꼭 확인해 봐야겠어요. 네, 꼭 확인해 보시고 범위가 좁은 건 아닌지 나의 이제 보장 금액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인 혈전용해 치료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단비하고 수술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는데 혈관과 관련한 새로운 특약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났거든요. 최근 트렌드였던 뭐 주요 치료비 특약, 뭐 산정 특례 특약 등 뭐 새로 생긴 특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혈전용해 치료비가 실제 현장에서는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치료는 중증 질환자에게만 적용이 되시고 지급률은 진단비나 수술비보다는 높지 않으니 보완하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혈전용해제의 뜻풀이부터 좀 해드리면 혈관 내의 혈전인
피떡을 녹여주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치료제는 보통 응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자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골든타임 내에 이제 처치가 완료돼야 할 때 급하게 쓰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약물 치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비 담보에서는 보상받기가 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 공백을 줄이고자 추가 보완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또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진단비 꼭 구성하시고 수술비에다가 이 얼마 안 하는 혈전용해 치료비까지 보완하시면 일석삼조입니다. 그럼 얼마나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담보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혈전용해 치료비는 보험회사별로 가입 금액이 좀 상이하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든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최근에는 해당 특약을 최초 1회 또는 연간 1회 반복 보장으로 지급 횟수가 좀 다른 거를 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유리한 조건으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험회사나 내 상태에 따라 가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혈관 질환은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보험을 가성비 있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나이나 성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적절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보험사나 전문가를 통해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이해하기 쉽고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단비를 시작으로 수술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폭넓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보험 알아봤는데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란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험에 대한 정리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보험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보험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실손보험입니다. 박민서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의 오해와 진실 주제 그대로 오늘 실손보험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 시청자들께 도움되는 내용 잘 풀어서 설명드릴 박민서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실손보험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제를 제가 선정한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 4천만 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특히 최근에 5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 내용이 나오면서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구조가 크게 달라졌고 기존 실손을 유지해야 할지 전환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게다가 이번 이제 새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실손보험의 구조적 개편, 특히 보험료 인상 문제나 비급여 관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실손보험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또 보장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근데 이렇게 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 변화가 생긴다는 점은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알기 이전에 기본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손보험의 기본 개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병원에 가서 실제로 내가 병원비를 지불한 만큼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진료나 MRI, 입원, 수술 등 건강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자기부담금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예기치 못한 큰 병원비 지출이 생겼을 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보험료 인상 문제나 보장 축소 등 여러 변화가 있어서 가입 전이나 유지를 할 때 현재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좀 쉽게 정리해 보자면 병원비 중에서 내가 낸 돈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정책 변화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뭐가 있나요? 네, 우선 실손보험은 지금까지 총 4번의 세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인 4세대 실손보험이 21년도에 출시를 했고요. 현재 5세대 실손보험도 출시를 앞둔 상황이죠. 가장 먼저 저는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보장이 얼만큼 되는지, 몇 년마다 갱신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보장 기간, 즉 내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손보험의 뭐 보장 기간이 어디 있어? 갱신하면서 돈만 계속 내면 그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달라진 부분 중 최근 사례 중 첫 번째가 이 실손보험의 보장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가입 주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 주기하고는 명확히 다른 내용입니다. 내 보험이 보장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보험으로 바뀌는 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2013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즉, 내가 해지만 안 하면 실손보험을 만기까지 유지를 그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다만 2013년 4월 이후로부터 가입된 실손보험은 5년 내지 15년 후에 새로운 보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지요. 네, 일단 그렇다는 거는 지금 2013년 이후에 재가입 주기가 변경이 됐는데 그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사회자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사실 뭐 실손보험 청구는 많이 해봤는데 네. 보장 기간은 잘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변경된다는 점도 놀랍지만 어떤 부분들이 계속 변경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80%, 90% 돌려받는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존 혜택 받던 게 사라지고요. 내가 재가입을 해야 되는 시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5세대일지 6세대일지 모르지만 변경이 된다는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세대가 거듭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후로 갈수록 개인이 받는 혜택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뭐 5세대, 6세대 가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미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4세대 실손보험보다도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는 방향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의 흐름대로 예상을 해본다면 앞으로 다른 세대의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6세대, 7세대까지 가도 자기 부담금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2013년이 기준점인데 이 전에 가입한 보험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이제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 즉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손보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바로 이 납입 기간인데요. 2018년 4월 이후 가입된 단독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특약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점점 비싸진다, 돈을 평생 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 4월 이전의 실손보험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실손보험이 같이 묶여 있어요. 뭐 암진단비라든지 뇌심장진단비, 뭐 실손보험 등등이 같이 묶여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기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제가 실손보험료를 언제까지 낼까요? 하고 질문을 드리면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 있다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20년 납을 완벽하게 이행했을 때 더 이상 이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는 이 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은 납입이 끝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실손보험은 납입이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 갱신형 보험이라 보험료는 점점 오르는데 내가 은퇴를 한 이후에는 더 많이 오르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계속 평생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특히나 이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을 보면은 갱신 시점에 45% 정도 보험료가 인상을 하는데 7만 원에서 11만 원, 11만 원에서 16만 원, 16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이렇게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좀 인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1, 2세대가 좀 가장 많이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상되는 게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나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이 많이 오르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상담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요. 건강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합쳐져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납, 새만기 이런 보험들, 이런 보험들의 특징이 실손뿐만 아니라 간혹가다 이제 입원비나 수술비, 진단비 등 특약 같은 경우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입자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실손보험의 진단비나 입원비가 함께 갱신돼서 오르고 있다 보니 더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많은 부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내 보험 같은 경우는 재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갱신형 진단비 수술비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부분들 염려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은 이제 내 보험 알기나 내 보험 보기 같은 휴대폰 어플로 이제 보험 내역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어플에는 주계약 기준으로만 납입 기간과 만기가 표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만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분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같이 체크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실손보험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서 설명한 부분과 같이 최근에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경제활동기가 끝나가시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료 차등제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는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 내가 실비 청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네. 차등제라고 하면은 결국에 내가 병원에 많이 갈수록 보험료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험사는 최근 2년 동안의 병원 이용과 보험금 청구 이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여기 등급표를 보시면은 이 등급표에 따라서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네. 사실 세배라고 하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은 좀 없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목소리도 많은데요. 특히 기존 실손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병원 이용이 적으셨던 분들은 보험료가 할인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결국에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제도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다는 취지인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혹은 갈아타는 게 좋은지는 내 상황에 맞게 좀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두 가지 경우의 기준점이 좀 궁금합니다. 유지와 갱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유지가 유리한 경우에는 과거에 가입한 실손보험인데 보상 한도가 높고 보험료가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경우에는 기존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크거나 병원 이용이 적고 앞으로도 크게 이용할 계획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4세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서 보험료를 낮추고 필요한 보장만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정리하면 세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건강 상태, 그리고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그런 패턴, 그리고 보험료까지 이렇게 고려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계속 실손보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좀 최근 사례를 같이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 50대 남성 고객님께서 2010년에 가입을 했던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월 보험료가 16만 원대까지 올라서 부담이 크셨습니다. 병원 이용을 거의 안 하셨던 분이라서 상담을 통해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셨고 보험료가 월 3만 원대까지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병원 이용이 거의 없으셨던 분이라 딱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던 거죠. 네, 정말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내 실손보험을 그냥 막연하게 놔두거나 혹은 갈아타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역시 내 상황과 상태를 잘 점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손보험의 개념과 또 달라진 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비책을 저희가 설계할 수 있을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실손보험 관련해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의 주요 변경점을 보면 지금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달라지고 있고 가장 최근인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 구조의 변경과 보험료 차등제의 도입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재가입 주기와 만기인데요. 실손보험은 통상 15년, 5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보장 기간과 납입 기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평생 보장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바로 보험료 차등제와 실손 전환 제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병원 이용이 많거나 보험금 청구가 잦으면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할증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병원 이용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여 내 상황에 맞게끔 기존 실손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4세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할지 신중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실손보험은 현재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인 점검과 전략적인 관리가 필수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이 시청자분들께 내 보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실손보험은 우리가 정말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잖아요. 잘 점검하고 체크하시고 전문가분과 함께 또 상의까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보험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정리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